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꽤 낯익은 얼굴이실 텐데 제가 좀 여의도에서 가장 원로이시면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의 연금 포럼 대표를 맡고 계신 강창희 대표님을 모셨는데, 사실 제가 첫 직장이 그 1990년에 그 대우증권이었는데 제가 말단 사원일 때 저희 그 담당 부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뭐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천하고 다른 데서 또 강연 방송하시고 오셨다 그래서 저희가 연금 인생 설계, 노후 설계 관련돼서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대표님 너무 저희 웰컴이고요.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께 좀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이나무 교수님하고 저의 인연인데요. 제가 1989년 2월에 대우증권 동경 사무소장을 하다가 이제 본사로 들어와서 국제 영업부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나무 교수가 그때 대리였어요. 네. 기억에. 그 하면서 그냥 주말에도 나와서 하여튼 혼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걸 내가 봤는데 자, 결국 그 길로 성공을 하셨네요. 여기서 이런 인연으로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요. 저는 1973년에 한국거래소에 입사를 해가지고 네네. 거기서 4년 근무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일본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일본말을 공부를 좀 하게 되면 뭐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본어를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대우증권으로 옮겨서 그다음에 이제 대우증권 동경 사무소장을 하고 또 일본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중개하는 뭐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이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좀 했는데,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그냥 사다 팔았다 이런 걸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이나 미국에 제 또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투자교육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투자교육 쪽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투자교육 일을 하다가 제가 있던 그 자산운용사가 외국 회사에 팔려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이 라이프워크로 이 투자교육을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미래에셋 그 박현주 회장님한테 미래에셋이 투자교육 연구소 만들게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미래에셋에서 9년 동안 투자교육연구소장, 퇴직연금연구소장을 했습니다. 그 남들보다 진짜 일찍 눈도 뜨시고 이제 시작을 하셨네요. 네네. 그게 이제 투자교육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노후 설계 뭐 이런 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2000년 그 초에 제가 1947년생인데 네. 일본에서 1947년생이 60세가 돼가지고 정년퇴직하기 몇 년 전이니까 그 은퇴 설계, 노후 설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일본에서. 그걸 한 20, 30권 전부 사가지고 공부를 한 거가 또 저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후 설계인데요. 이제 금년에 제가 50년째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50년 전에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올 때 50년 후에 투자 교육 무슨 노후 설계 교육 이런 걸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뭐 20, 30년 아니면 대표님 첫 직장 하실 그때보다 대한민국이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지금 진행이 그렇죠. 되는 게 일본보다도 네. 속도가 저희가 그렇죠. 빠르니까. 속도로 보면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죠. 4배, 5배 속도로. 예,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한 30년 가까이 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되는데 우리는 25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그런 거를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대표님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주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특히 네. 이제 제가 그 대표님이 또 저서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 저술을 하신 요런 책, 그 다음에 네. 최근에는 네. 50부터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네. 이 책 그 읽으면서 저희 와이프랑도 얘기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그 문구들, 그 다음에 통계표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그 생애 미혼율 같은 거는 얘기를 하다가 너무 놀래 갖고요. 저도 네. 야, 이게 진짜 이런 게 현실인가 이제 그런 우리 이제 PD들은 지금 네. 뭐 20대 초반이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간 네. 저희가 편하게 좀 진행을 이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런 투자 교육, 노후 설계 교육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는 그냥 퇴직 직전에 있는 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고 노인들이 관심 갖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초기에 이런 일 할 때는 대개 이 나이 든 분들이 와서 듣고 가시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어느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끝나니까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네.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경제권은 다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 말을 듣고 그렇겠구나.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도 제일 고민이 뭐냐면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미리미리 그 노후의 그 30년 40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30대 40대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책은 그 퇴직 직전에 있는 분이나 네. 퇴직한 분들이 보는 거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문구들이 많은데 먼저 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이제 글에 적으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생애 설계를 하는데 예, 예. 이 발목을 잡는 세 가지 그 착각.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30, 40대, 50대 이제 예. 그런 착각일 텐데 그 네.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첫 질문이 뭐냐면 그 100살까지 산다는데 노후 자금이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금액을 갖고 그 얼마 벌으면 돼요? 그 2부 질문부터 하거든요. 네. 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걸 생각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그런 돈을 갖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네. 그것도 걱정이지만은 그렇게 몇 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네.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끔찍하죠.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그래서 저는 그 100세 인생이 꿈이 아닌가 그 나이 80 이후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산다 할까요?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자녀 리스크. 예,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이 여기 또 네. 제일 그렇죠. 예. 돈을 많이 쓰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네. 그 저기 CNN 방송이 작년에 방송한 걸 보니까 그 미국의 투자은행이 조사한 건데 이 뭐니까 이 저기 0세에서 18세까지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을 이 GDP로 나눠봤더니요. 그 비율이 제일 높은 게 한국이고 네, 네.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이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태리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득 대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그렇죠. 나라다. 네.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 리스크가 이제 네. 크대는. 네. 근데 그 여기 보면 이제 워낙 대표님께서 이제 일본 쪽 네.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네. 그 일본에서 얼마 전에 그 화제가 됐던 그 NHK 국영방송 그렇죠. 그 무슨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그 노후 파산 네. 특집. 그래서 그게 뭐 상당히 일본에서 화제였다 그러는데 뭐 네. 내용이 어떻고 뭐 시사점이 저희가 한국인들이 어떤 것들을 그 몇 년 전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일본의 NHK 우리말하면 KBS가 네.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는데 그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아, 그게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거든요. 아, 네네. 그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아, 저는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인 나라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 재산을 모을 수가 예,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월 200만 원 정도는 대부분이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그 당시로 보면 630만 명인데요. 네.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금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업무리사 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은 기초연금이 금액은 우리보다는 많은데 1인당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한 달 식비를요? 예. 그러면 하루에 3,000원.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아.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낸다는 거예요. 네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 가지고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 보급률이 재작년에 113.5%거든요. 네. 우리나라 재작년에 104%였어요. 네네. 웬만하면 집이 다 있는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제 아는 사람이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으니까. 예, 그렇죠.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을 샀는데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이에요. 네네.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예,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넣은 돈을 헐어서 쓰는데 네.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네.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즘 농담으로 네. 가장 큰 리스크가 예.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사는 그런 게 장수 이제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게 예. 이제 말씀하신 예. 장수 리스크고 예. 한국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한국이 대기업이 많지만 실제 예. 고용을 많이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아주 조그만 회사나 자영업을 하니까 어떻게 예. 보면 지금 이제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예. 연세가 드시면 더 예.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그런 문제가 더위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겠네요. 지금 그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연금으로 본다면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최소 생활비 정도를 뭐 몇 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일본, 독일, 미국 같은 나라는 한 7, 80%가 예, 연금입니다. 그러거든요. 연금,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선생님, 공무원, 군인하고 일부밖에 없으니까 네. 조사해 봤더니 22%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동안에 뭘 먹고 살았냐. 1980년도의 통계를 보니까는 자녀의 도움이 72%더라고요. 자식이 도와주는 거예요. 주 수입원이. 예. 근데 그게 2020년에는 자녀의 도움이라는 비율이 14%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년만 지나서 그 조사를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게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군인 몇 분 빼고는 보통 사람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예, 그렇죠.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는 분이 기초연금 말고 네. 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55%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고요. 그럼 그걸로 생활하기 어렵죠. 많이 부족한. 100만 원 넘는 사람이 7.7%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금 택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언론에는 이제 직장 열심히 다니고 계속 부으면 한 네. 200만 원 가까이 이제 은퇴 후 번다. 근데 그건 아주 극히. 그거는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네. 부어가면 그렇게 네. 되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이미 은퇴하거나 은퇴 직전에 있는 네. 사람들은 그게 안 네. 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얘기를 조금 네. 우리 젊은 사람한테 이제 네. 돌려서 이제 네. 책 읽다가 이건 네. 너무 재미있는데 네. 네. 그 대표님께서 이제 그 이런 얘기를 미혼 여성들한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하신다고 해서 네. 배우자를 네. 그 여기 회사 네. 안에 직장 그 동료 아니면 네. 이제 뭐 선배 네. 중에서 이제 배우자를 남자 파트너를 고르지 말고 네. 여기 보면 대학교도 아닌 고등학교 가서 이제 배우자를 골라야 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표를 보고 놀랐는데 한국과 일본의 그 생애 미혼율이 예. 엄청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본 통계 중에 거의 금년에 본 통계 중에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네. 그런 게 우선요. 저는 뭐냐면 그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결혼을 그렇게 더 어린 사람하고 하십시오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100살까지 살다 보니까 혼자 살게 되는 노후가 너무나 길다는 거죠. 네. 그 뭐냐면은 그 여성 입장에서. 그 여성 입장에서 혼자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사별이잖아요. 그렇죠. 둘째가 말씀하신 대로 결혼 안 하고 생애 미혼. 세 번째가 이혼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황혼 이혼. 네. 근데 그걸 말씀드리면요. 그 2020년 말 현재로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에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돼 있는 분이 4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0세 이상 여성 중에서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돼 있는 분은 269만 6천 명이에요. 네네. 6배. 네. 그러니까 지금요 70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노후는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별하고 나서 남성의 경우에는 9년에서 10년쯤 살다 산상 쓰는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지요. 벌써 작년에 결혼한 100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6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속으로 제가 통박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농담으로 젊은 여성분들에게 남편을 회사에서 고르지 마시고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앞에 가서 골라야지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혼 안 하고 이제 나이 든 분들 많잖아요. 그 놀란 게 이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 미혼,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평생 미혼율이
우리나라에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 결혼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예. 여자가 7.6%인데 예. 문제는 일본이에요. 예. 일본이 2020년 현재로요. 이 생애 비혼율이 남자가 26.7% 거의 3명 중에 하나. 네. 여자가 17.5%래요. 그럼 한 30% 20%에 예, 예. 대략 각각.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측으로 추정하기로는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번 나누고 그냥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네, 네. 저도 뭐 그런데 한방에 형제 우글우글 살다가 결혼하면 새빵 살이라도 단둘이 살잖아요.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 결혼해 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을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들한테 그래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생애비혼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됐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혼인데요. 우선 이혼 건수가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였는데 네. 2020년에는요 10만 7천 건으로 늘었어요. 네네.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네.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이혼이요. 옛날에 1990년도만 해도 신혼이혼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네네.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이 1990년만 해도 황혼이혼은 5%밖에 없었는데 2020년에는 37%. 그러니까 애들 대학교 갈 때까지 예.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혼 건수로 볼 때 37%가 전체 건수 중 37%가 황혼이혼인데 예. 저는 사실 옛날에 2000년 초에 일본에서 황혼이혼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랬었네. 네.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선 이 조이혼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1000명당 이혼 건수가 우리나라는 2.1건인데 일본은 1.69건이에요. 네네.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고 아시아에서 1등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30% 정도고 그 황혼이혼의 비율은 19.8%밖에 안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혼이혼의 비율은 19%가 밖에 안 되고 황혼이혼의 비율이 37%니까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혼자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은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 있어서 저희 이제 대학원들 네, 네. 이제 졸업한 그 제자들 보면 네. 남성이건 여성이건 뭐 결혼한다는 얘기를 알려오는 그 학생이 졸업생이 제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이제 제 제자들이 졸업한 지 몇 년 됐으면 벌써 이제 30대 이제 들어가는데 네. 10명이면 1명 정도 결혼을 하나.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결혼을 아직 여전히 안 하고 예.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뭐 여행도 다니고 네. 뭐 다양한 취미 생활 이제 그런 네. 것도 최근에 골프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근데 네. 하여간 그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들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그러게 되면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에서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되고 네.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프랑스처럼 100몇십 년 사이에 그렇게 가면은 서서히 적응하는데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거를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걸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라는 게 뭐 저희가 예.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40, 50대인 분들의 예. 자녀를 놓고 보면 네. 전혀 우리 애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예. 그중에 일부는 평생 혼자 살 가능성도 그렇죠. 꽤 있고 특히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더 오래 살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리스크가 예. 우리 가정에 내 예. 애한테도 생길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런 이제 젊은이들도 이제 그런 이런 그렇죠. 그 인생 설계 그다음에 이런 걸 이제 상당히 이제 마음에 두고 자기가 플래닝을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 인생관이니까 네. 혼자 사는 건 좋은데 그 혼자 살 걸로 작정이 돼 있다면은 제일 중요한 연금 준비, 그다음에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 아니라도 새로운 유연사회 또는 지역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네.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 거. 네, 네. 그다음에 주택도 혼자 살게 되면은 네. 대형 고층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어떻게 돼요? 고독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일본에서 보니까 이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는 가족 회복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한 건물 안에 또는 근처에 3대가 같이 살도록 이렇게 개축을 하면 새 재책을 주고 노인이 큰 집에서 혼자 살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과 그룹 리빙 공유 경제가 또 활성화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혼자 살는 거는 그 자기 인생관이니까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그 옛날 방식이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예. 그 아까 자녀 리스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네. 우리 자식 네. 취직도 하고 나를 이제 나와 우리 배우자를 잘 이제 노후를 잘 케어를 해주고 용돈도 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제 그게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리스크로 생각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대학교 때 대학 입학하면 이제 내보내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냐 자녀 리스크를 하면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하냐. 위험한 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사업하다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도와주고 지금 쪽방에 사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자녀 리스크인데요. 저도 엊그저께 통계 보고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그 20세 이상 남성 중에서요.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성인이 314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체 성인의 7.5%. 예. 그중에서 30대 40대만 65만 명이에요. 네네. 근데 농담인데 캥거루가 그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낳아서 1년 딱 좀 쫓아버린대요. 네.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놀랬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기생충적 독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래요.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네네.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본인들 걱정이 아니라 그런 글들이 많아요. 자식들이요. 또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자녀 리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제일 많이 퍼붓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네. 그렇게 퍼부어 가지고 자녀가 잘 되면 또 상관없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그 참 난감한 그런 고민이네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요. 몇 년 됐는데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애들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일본도 요즘 최근에 좀 풀렸지만 전에는 일본 불황인 때는 냉혹한 사회였지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 네네. 사회는 냉혹한데 부모들은 과보호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일본은 냉혹한 사회라고 하는데도 작년 3월에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이 96%더라고요. 네네.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 2월에
대졸 취업률이 2월 달에 보니까요. 67%인데 네. 거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대학원 포함시키면 포함되죠. 빼버리면은 네. 50% 네,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예, 예.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한가. 예. 이게 자녀 리스크죠. 예. 네.